미제 사건입니다. 사실 이거 교수님이 미제 사건으로 해야 될지 과학수사 사건으로 해야 될지. 나는 과학수사로 봤어요. 네. 근데 PD님이 일단 미제 사건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사건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예, 맞아요.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 이거 아마 사건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도 네. 이 제목은 수도 없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건명 자체 되게 잘 아실 텐데요. 이때 좀 오해하시는 분이 뭐냐면 치과 의사가 범인인 거 마냥. 네, 이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과 의사예요. 예, 예. 그래서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인데 가끔 치과 의사가 범인인 걸로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건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오래됐어요? 1995년도 사건이고요. 예, 예. 그때 한참 엄청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개요를 좀 보면 이게 95년도예요. 네. 1995년도 6월 12일이니까 한여름입니다. 네. 6월 12일 날 08시 45분경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 아파트 7층입니다. 내 기억에는 708호인가 그럴 거예요. 교수, 저 호수는 아니 아파트를 지정을 안 했으니까 불광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708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근데 이제 이 아파트 그 소유주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외과 전문의 이모 씨죠. 네. 이모 씨의 소유의 아파트에서 이제 원인 모를 흰 연기가 이렇게 새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주민들이 보고 이제 아마 그 주민들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에 바퀴벌레 있으면 안에 바퀴벌레 탄 피워놓고 네. 문 닫아놓으면 안에 막 연기 막 나와갖고 오인 신고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불났다고. 맞아요. 그죠?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모를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네. 그 연막탄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걸 방 안에 딱 놓으면 흰 연기 딱 나오면서 네. 집이 하얗게 막 연기로 싹 그 되거든요. 112 신고, 119에 신고 많이 들어갔어요. 저도 지구대 했을 때 이런 신고 몇 번 받았어요. 그게 이제 바퀴벌레 연막 피우는 네.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인근 주민들이 바퀴벌레 연막 피운 걸로 오인하고 이제 경비실에다가 항의한 거예요. 네. 119에 신고 안 한 거고. 그러니까 경비실에서는 당연히 그 호수에다가 전화를 했겠죠. 네, 그걸 전화했죠. 네, 그래서 인터폴로. 인터폰 했더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 8시 45분에 이렇게 그 항의 전화를 했었는데 9시 7분경에 이제 동료 경비원들하고 하도 이제 전화는 오고 그렇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갔더니 경비실에 이제 경비실 조씨예요. 그 경비원 그 조모 씨가 그분 통화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조모 씨가 가서 막 두들겼어. 인터폴 계속 전화해도 전화 안 받지. 그러니까 집으로 직접 갔어. 다른 경비원분하고. 그러니까 막 두들겼는데도 문 안 열어줘.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 있다 생각이 돼갖고 보니까 철제 그 방범창 있잖아요. 그걸 뜯어버려요. 네, 그걸 뜯고 이제 이분이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들어가니까 이게 방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바퀴벌레 방역하려는 게 연막이 아니라, 아닌 거죠. 네, 아니라 화재인 거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불이 막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기가 새어 나오니까 바로 119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9시 반경에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10분 만에 다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크게 안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봤더니 어디서 그러면 바로 불이 시작됐나 봤더니 그 안방에 있는 장롱. 장롱에서 이제 그 화재가 생겼고 뭐 의류, 천정 벽지가 일부가 이제 장롱에 있었으니까 뭐 옷이랑 좀 조금 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바로 진압할 수 있었겠네요, 화재를. 네. 바로 이제 진압하고 이제 안에를 당연히 소방관들이 또 이제 살펴보겠죠. 더 잔불이 또 딴 데 네. 붙은 데 없나? 네. 그런 과정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게 욕실입니다. 네. 사실 그 참 아실 거예요. 현장을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참 섬뜩하게 느껴지는 딱 그 공간이 있어요. 서늘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네. 딱 욕실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최 씨, 이제 치과 의사인 최 씨, 30살 된 최 씨와 딸 2살 된 이양이 그 욕조에 사망한 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파트 소유주는 이 씨는 외과 전문의 네. 의사고 네. 사망한 그의 아내 최 씨는 치과 의사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한 딸은 당연히 이 씨겠죠. 이 씨의 딸이니까 외과 전문의 이 씨의 딸이니까 이제 그 발견이 됐는데
욕실에서 이 사망한 채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상태였어요. 떠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그 치과 의사 최 씨 같은 경우는 상의가 벗겨진 상태. 네. 그다음에 속옷도 무릎 아래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 네. 그 상태에서 목에는 끈으로 졸린 자국이 확실하게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교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래 입술의 안쪽에는 타박상이 좀 있고요. 이건 구타에 의한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깨 쪽에도 작은 찰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구타와 몸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살 먹은 딸도 똑같이 교살 흔적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이거 소방관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누군가 모녀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서 방화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죠. 당연히 뭐 나라도 그렇게 추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분명히 그 철제 방범창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관은 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던 그렇습니다. 상태였던 거고요. 네. 아까 철제 창문을 뚫고 들어갈 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뭐 아까 교수님 7층이라 그랬지만 베란다 쪽에서 아파트인데 네. 오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면 안쪽 복도 쪽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철제 방범창은 분명히 경비원이 뚫었고 그 전에는 침입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침입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뒤진 흔적도 없어요. 물세컨도. 그럼 강도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강도살인 같으면 물세컨이 나와야죠. 네. 근데 없고 또 실제로도 물건 없어진 거 없죠? 네. 일단은 조사를 했을 때 뭐 실제로 없어진 물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최 씨 사망한 치과 의사 최 씨의 핸드백에 현금하고 수표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라면 아시죠, 교수님? 무조건 핸드백은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최 씨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원한 정도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라면. 그렇다면 이 집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남편 이 씨, 그다음에 아내 최 씨, 딸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남편은 그럼 그 시각에 어디 있었나? 일단 제일 먼저 의문이 들 텐데 이때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날 개인 병원을 또 개인 외과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아침 7시경에 당일날 아침 일찍 7시 일찍 그 이제 개원하니까 네. 개인 외과 병원으로 이제 그 출근을 한 상태였고 시신은 그 이후에 발견된 거죠. 경찰이 일단은 이것이 강도 목적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최 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남편은 출근했고, 네. 그 집에 3사람이 사는데 2사람은 사망. 남편은 7시에 출근했고, 시신은 8시 이후에 발견. 8시 반 이후에 발견. 그러니까 또 훔쳐간 물건 핸드백에 돈도 하나도 안 가져가. 물세컨도 전혀 없어. 문은 안에서 잠궈져 있어. 그러면 이건 면식범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탐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 의사 그 사망한 최 씨가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내연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게 된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네, 최 씨가 치과를 개원한 게 1992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사건 발생 3년 전이죠. 그러네요. 95년도에 났으니까. 네, 그때 개원하게 되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뭐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가 바로 이 내연남이에요? 최 씨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그 92년도에 이 치과 의사 최 씨가 인테리어 업자하고 사귀었다는 거 아니에요? 치과 그 이제 그 아마 이 치과를 인테리어 해주는 과정에서 네.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 이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한 상태이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강릉에서 그때는 이제 군복무 중이었어요. 공중보건의로. 최 씨의 일기장에서 좀 이렇게 예. 우리가 낯뜨겁다고 해야 되나 이 내연남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었는지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 씨의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당신을 생각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예, 이게 보니까 이제 경찰이 이런 경우에 내연남이 이제 그 급속하게 용의자로 떠오르잖아요. 네. 그 내연남으로 떠오르는 거는 뭐였냐면 경찰이 최 씨의 치과 병원과 그 다음에 그 집 내에서 집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다이어리라든지 일기장 같은 거를 경찰이 살피게 돼요. 네. 그 과정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최 씨의. 예, 사실 집에다 일기장을 놔두면 남편 보니까 안 되죠.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에다가 일기장을 둔 거예요. 네. 그 일기장에 이제 있는데 일기장을 읽어봤더니 내연남한테 쓴 내용이에요. 남편하고 그 잠자리를 관계를 하면서도 당신이 생각난다. 그 내연남 인테리어 업자 그런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는 심각하게 가깝다. 이 경찰이 인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 간호사들을 상대로 경찰이 또 질문을 해요. 인테리어 해준 이 사람 알죠? 압니다. 솔직히 얘기해라. 그 이 원장님하고 그 인테리어 업자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이죠. 간호사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못 볼 걸 봤다. 병원에서도 관계하는 걸 봤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내연남이고 내연남한테 이 최 씨가 치중해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한 겁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 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있다고 거죠. 볼 수 있고 또 최 씨의 일기장에서도 보다시피 내연남과의 관계가 뭐 가벼운 관계는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이 씨와 아내 최 씨는 19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92년도에 치과 개원했으니까 3년 뒤에 그 최 씨는 치과 개원했고 그때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강릉에 가서 공중보건이 하고 있었던 거고 군복무. 그러니까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사귄 것 같다. 네, 사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경찰이 이걸 더 많이 보게 되는 건 내연남도 보게 되지만 남편 이 씨가 혹시 알았으면 이 내연 관계를 알았다면 복수심. 네, 살해의 동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양쪽에 다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런 거네. 남편 이 씨가 아내 최 씨의 불륜 사실을 눈치를 챘다면 그러면 살해 동기는 된다고 본 거예요. 네, 사실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친이 품적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당연히 용의자로 떠오르는데 딱 한 가지 이제 핸디캡이 있다면 아침 7시에 출근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병원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 거리하고 따져갖고 도착한 시간 따지겠지 경찰이. 네. 하여튼 이때부터 남편 이 씨도 집중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보다 남편 쪽에 무게가 갔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실패 요인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 씨가 그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걸 알았냐? 그랬더니 남편 이 씨는 아니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나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불륜 사실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다고 강력 부인을 합니다. 사실 그 남편 이 씨 말대로 본인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 남편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해서 아내의 외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돼서 충격받게 되고 네. 그다음에 아내하고 딸이 이미 사망한 것에 대한 충격이 있는 상태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본인이 또 의심까지 받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수사였어요.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가장 저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용의자로 떠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어떻게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별 수 없이 남편이나 아내를 수사하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요. 저도 이제 신혼부부인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가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막 강릉 나오는 데 듣고 강릉 그다음에 저쪽 전라도 여수 이런 데 댕기면서 막 탐문 수사하고 이랬는데 그때 경찰들이 가장 그 힘들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용의자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설득을 하고요.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해주면서 사건 수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진짜 제1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피해자죠. 사실 제1피해자지. 네. 아내하고 딸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심받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쁜데다가 피해자인데다가 의심받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고 이 경우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알지도 못했던 외도 사실. 아내의 외도 사실까지 인지하게 되잖아요. 이분은 만약에 진짜 이 사람 이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삼중고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범인 외에 내가 만약에 그 남편이라고 한다면 내 그 부인이나 딸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 범인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 적대심을 사실 제일 먼저 가까운 경찰한테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리쳐요. 따귀 때리고 난리 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오해를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범인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요, 정말 이해해요. 그거는 경찰 우리 형사들이 남편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다소 무리하게 한 거하고 욕하고 덤비고 해도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막 그 사람이 욕하고 덤비지 않게 사전에 그냥 담당 형사 시키지 말고요. 그 위에 팀장이라든지 과장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가갖고 별도로 앉아서 남편이나 아내를 참 차분하게 설득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수사 협조를 받으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지금 내가 피해자인데 니들 나를 의심하고 나를 추궁해 그러면서 경찰한테 얼굴에 침 뱉고 욕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경찰이 거쳐야 할 과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저 진짜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수사가 난항을 겪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거 책임자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협조를 해줘야 수사가 사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경찰한테 반발을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네, 이게 수사 자체 협조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럼 또 그 수사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저러는 게 범인 빨리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의 수사를 방해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간부들이 해야 될 그 일이에요. 저 팀장이나 과장이 직접 가서 일단은 설득을 다 시켜야 돼요. 네. 당신이 용의자가 떴지만 뭐 진범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당신을 털어야지 진범 잡는데 저거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간과하는 경우인데 우리 혹시 방송 들으시면 우리 수사 간부들도 뭐 그 총경급들도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 서장급들도 이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말해주는 형사도 무지하게 불편해요. 네. 네? 무지하게 불편해요. 그렇지만 뭐 이건 뭐 살인보다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이미 치과 가가지고 다 살펴보고 간호사들 진술 듣는 순간 남편 귀에 어떤 경로로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이거는. 네. 근데 그거를 진짜 건너듣는 것보다는 직접 얘기하는 게 낫죠. 네. 경찰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분 몰랐다고 그러고 그러면 당신 이제 7시에 출근했다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7시 출근한 거 확실히 확인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살인 사건 많이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수사관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요. 일단 용의자들의 몸을 되게 많이 봐요. 아유, 엄청 신경 쓰죠. 네, 대놓고 보진 않지만요. 슬금슬금 다 봐요. 특히 뭐 손 아니면은 뭐 여기 목 주변이라든지 잡힐 만한 곳들을 되게 꼼꼼히 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을 좀 의심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팔에 손톱 자국이 여름이다 보니까 6월 달이다 보니까 이게 반팔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팔에 손톱 자국이 딱 그거는 보이는 이제 거예요. 꽉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꽉 눌러 잡으면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아요. 이게 위기에 급했을 때 이렇게 눌러 잡거든요. 이렇게 손이 물려서 그 손톱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팔에. 그런데 이제 그거 경찰이 당연히 봤겠죠. 네. 그랬더니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꽉 잡아서 생긴 상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근데 그 상처 모양 자체가 자신 손으로 스스로 이렇게 해갖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아니래요. 이게 왜냐하면 안쪽으로 잡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손 모양이 손톱 자국이 약간 다른데 이제 수사진들은 그 모양이 아닌데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게 또 있어요. 이거부터 우선 얘기해야겠습니다. 오늘 실수성인데 그 상처가 있었을 때 이건 당연히 의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진 안 찍거든요. 사진 찍었어도 사진 찍는 것과 직접 모양 형태를 보여주는 건 달라요. 그래서 아내의 손톱하고 대조할 필요는 있었어요. 손톱 자국도. 네. 저는 이 부분 요번 사건 전부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안 했더라고요. 이거 하거든요.
네. 합니다. 네. 상처가 나면 왜 그때도 네. 왜 고유정 때 같은 경우도 왜 우리가 병원 데려가잖아요. 네. 오히려 병원. 고유정이 그거를 증거로 그러니까. 남겨놨잖아요. 이 경우에는 남편의 이 팔에 난 손톱 자국은 반드시 본인도 의사지만 의사한테 보여줬어야 돼요. 네. 경찰이. 네. 보여주고 의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관찰을 하도록 해서 기록 유지를 했었어야 돼요.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아내의 손톱 자국인지 여부 대조할 수 있는지도 타진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빠졌더라고요. 제가 분석하면서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꼭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 중국 건너가 가지고 보험금 받아 먹으려고 자기 아내 죽였던 사건, 청도 사건 할 때, 네네. 그 사건, 그 징따오 사건 할 때도 그놈 저 손가락 그 붕대로 이게 네. 다쳐서 계속 감추는 거를 네, 맞아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 가면서 손 꺼내가지고 살펴보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네. 뒤늦게 그거 꼭 보거든요, 경찰들이. 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본 게 아쉽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 참 했어야 되는 일인데 왜 그러니까 안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수사 기록에 남는 것과 전문가한테 보여줘서 정확하게 전문 증거로 남기는 건 정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보여줬어요. 네,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베란다 커튼 끈이 잘린 부분이 있었대요. 예. 근데 이게 그 최 씨 목에 아내 목에 난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보면 사용한 사용했다. 건데 그렇다면 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네. 남편이 의심스러워지고. 근데 이 부분도 또 이제 아쉬운 게 그러면 사용하고 난 커튼 끈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사건이 꼬이려니까 더 그래요. 그게 범행 도구죠. 어떻게 범행 얘기하면. 도구인데 네. 범구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의심스러웠던 거. 그러니까 꽉 쥔 거, 본인이 스스로 쥐어서 날 수 없는 상처가 났다는 점. 그다음에 커튼 끈의 이 밑에 잘린 부분에 그 끈자국 사건하고 아내의 목에 난 게 비슷하다. 그건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교수님, 이 커튼의 끝을 내가 찾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두 개 다 잘리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남아있는 그 끈을 찍어서 뭘로 잘랐는지 다 나오잖아요. 단면이. 난 그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예, 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참 이건 정황 증거로서는 똑소리 나는 그 수사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정황 증거에 지나치게 경찰이 정력을 소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역시 예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예단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하나 나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을 의심하다 보니까 남편의 바지, 옷 이런 데 주머니를 다 뒤져요. 그 뒤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트레이닝복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쪽지. 그 쪽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영화 제목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위험한 독신녀. 위험한 독신녀. 이게 비디오 가게 같은 데서 네.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주는 그 영화예요. 위험한 독신녀. 근데 이 영화 제목이 왜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위험한 독신녀 그 내용이 뭐냐면 남자를 죽여서 욕조에 담그고 네. 옷을 불태워서 없애는 장면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수법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욕조에 지금 남자를 죽여서 욕조에 담그고 네. 그다음에 옷을 불태워서 없애는 장면. 그렇잖아요. 그 최 씨 같은 경우도 욕조에 죽어서 담겨 있었죠. 그다음에 불 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독신녀 내용이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가 나왔고 그 영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 범행 현장하고 유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남편 쪽으로 의심이 간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이 조사할 때도 이거 뭐냐 그렇죠. 분명히 추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추궁하죠.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대해서 난 몰라? 나 기억도 없는데요? 나 그거 제목도 없고 나 그거 뭐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경찰이 집에는 그걸 치과 의사하고 애가 있는데 그 테이블 갖다 집에서 보기는 그렇게 적정하지 않은
뭐 영화예요. 19금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X 등급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봤다면 공중보건의로 강릉에 혼자 있을 때 봤을 개연성이 있다. 그때 트레이닝복 주머니에 그거 빌리려고 적어놨다가 그래서 강릉으로 경찰이 날라가요. 네. 강릉에 가가지고 공중보건이 근무 당시에 그 강릉에 있던 숙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머물던 네. 그 숙소 주변에 있는 비디오 가게를 다 뒤져요. 네. 예, 비디오 가게를 수소문해가지고 하나를 확인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이 사건 꼬인 건데요. 그런데 이 씨가 그 동네에 있는 비디오 가게에서 이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대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목조차도 기억 안 나고 그런 거 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2번이나 빌려다 봐놓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화 내용 자체가 요번에 범행 현장하고 똑같다. 이 새끼 100% 범인이네.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이거 나쁜 놈이네.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황 증거로서는 맞아요. 정황 증거는 맞아요. 사실 지금처럼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디오를 봤다라는 거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어떤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황 증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더 확실하게 모아놨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이게 예단만 딱 하고 여기서 몰아가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 없다. 네. 내부인이다. 내부인이라면 아내하고 딸 빼놓고 남편밖에 없다. 네. 두 번째, 그 커튼 끈을 사용했는데 그 커튼 끈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알으니까 내부인이 알으니까 그거 끈을 사용했겠지. 네. 사건 이게 비슷하니까. 네. 세 번째 비디오 가게에서 그 빌려다 봐놓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거 본 적이 있다고 그랬었으면 의심 안 했을지도 네. 모르겠어. 근데 그 영화 내용 자체가 워낙에 범행 현장하고 똑같다 보니까 영화 내용이 범행 현장과 똑같지. 분명히 2번이나 대여해서 봐놓고는 또 안 봤다고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경찰은 그 3가지 정도 가지고 또 손톱 자국. 손톱 자국 있지. 한 서너 가지 딱 보고 이거 남편이 범인이네.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쪼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거짓말 탐지기. 예, 거탐합니다. 거탐해서 또 공교롭게도요. 네, 거짓 반응이 나옵니다.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 이제 정황 증거 플러스 거탐까지 거짓 반응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고요. 9월 2일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석 달이죠, 석 달. 석 달이에요. 5월 네. 6월 네. 12일 날 났으니까 석 달이에요. 네. 석 달 조금 안 되네요. 네, 9월 2일 날 전격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 이거 딱 걸렸죠. 근데 이제 남편 이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나 집 나갈 때 아내하고 딸은 분명히 살아 있었고 네. 나 그 2사람의 배웅을 받으면서 나 출근했다. 경찰이 증거도 없이 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정황을 꽤 맞추고 있다. 이러면서 남편은 수사 과정에서 항거를 했어요. 네.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격적으로 구속을 했고 이 사람 남편을 범인으로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걸 받아갖고 재판에 회부하는 거, 즉 말하면 기소해버렸습니다. 일단 재판까지 간 겁니다. 간 겁니다. 이제는 네. 범인이 돼갖고 간 거예요. 예. 재판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남편도 그렇다면 변호를 사를 이제 고용을 했겠죠. 예. 저는 사실 이분 누군지 모르는데. 아니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머리가 엄청 좋은데 이 김영태 변호사 생각이 나야 되는데. 누구시지? 이름? 우리가 취급한 사건 중에도 있었는데 무죄 났던 사건. 뭐였지? 강원도 그 콘도에서 공동묘지에서 시신 공교롭게 발견돼가지고. 그 사건이구나. 그 사건에 변호했던 분이죠. 콘도에서 허위 자백을 동네 애들 3명이서 그 범행했는데 그 사람들도 강도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그때 김영태 변호사가 했잖아요. 그래서 무죄 났었잖아요. 예, 이 인권 변호사, 인권운동가고 이제 이 김영태 변호사가 사시 23기인가 그럴 거예요. 김영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남편 이 씨가. 네, 근데 이게 진짜 사실 교수님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게
과거에 이 정도면 어쨌든 남편이 범인이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요? 거의 그 당시에는 남편이 이제 범인으로 보고 재판 기소한 거 아니에요, 검찰도.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 짱짱한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그런 사건 등등으로 이름이 날렸죠. 아. 덕수 합동법률사무소.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갖고 이제 재판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이제 쫙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에 쟁점이 나오겠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김유희 프로파일러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건 전부 정황 증거죠.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네.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쟁점되는 게 몇 개 나와요. 사망 시각이에요. 아, 7시에 분명히 출근한 건 확인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이 씨가 분명히 병원에 있었을 거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7시 전에 부인과 아이가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7시 이후에 사망했느냐가 사실 그렇죠. 쟁점일 수밖에 없는 엄밀히 거죠. 얘기하면 남편이 7시에 출근을 했다 그러면 사망 시각이 7시 이후면 남편은 아니죠. 네. 그런데 7시 이전이면 남편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남편이 범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망 시각이 이 사건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의 출근 시간을 7시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네. 그러면 진짜로 7시면 이 집에서 본인이 그날 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외과. 양천구 신월동에 있어요. 그 국가수 있는데 그 주변에. 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했으니까 가는 거리를 계산하면 1시간 정도 거리래요. 네, 아마 차 막히는 시간까지 네, 해서 네. 응암에서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보면은 8시경에는 거기 도착해야 맞는 거예요. 네, 남편 네, 말대로 네, 하면. 네. 그래서 확인했어요. 가서. 병원에 가서. 당일날 남편이 어떻게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08시 05분에 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본인 개업한 그 병원에 도착을 한 게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7시에 출근한 건 맞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은 7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그 살해뿐만이 아니라 화재, 불이 나서 8시 45분 쪽에 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이 난 시간은 8시 45분쯤인데. 그러면 불을 천천히 나게 했을 수 있다고 이제 경찰은 또 인식할 수밖에 없지. 확 찌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타면서 번지게. 아. 내가 출근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이게 사망 시간과 불을 천천히 나게 하는 방법. 이것들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녀의 사망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의 어떤 쟁점이 된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제 확인해다 보니까 그러면 아내 최 씨의 최종 행적 생존 네. 네. 그 반응이 언제까지인가 봤더니 전날 22시 30분에 밤 10시 30분에 언니하고 통화한 거래요. 아. 그러면 적어도 최 씨는 그 전날 6월 12일이겠죠. 네. 6월 12일 밤 10시 30분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럼 10시 반부터 네. 7시 사이냐? 남편이 7시부터 출근했다는. 7시부터 8시 45분 사이냐? 그렇죠. 이건 나눠야 돼요. 네. 자, 그 전날 밤 22시 30분부터 네. 남편이 출근한 07시까지 사이에 일어났다면 남편이 범인이에요. 네. 그런데 22시 30분은 이제 불변이에요, 불변. 네. 살아있는 그 전화 통화했으니까 22시 30분에서부터 7시까지는 남편. 7시 넘어서 화재가 발생한 8시 45분 요 7시부터 요 사이 구간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남편 구간 조금 더 연장해서 다른 사람 구간. 요 구간에 만약에 그 사망했다면 이건 남편이 아니죠. 제3자죠. 제3자죠.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사건을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재판에서 검찰은요.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살해할 이유가 동기, 뭐가 있냐? 동기. 네, 딸까지 살해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검찰은 아내의 불륜에 의한 가정불화다라고 단정을 했던 겁니다. 격분해서 아내하고 딸을 이제 아내가 외도하니까 격분해서 아내하고 딸을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네. 의사다 보니까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네. 거기다 시신을 담궜다. 그리고 서서히 타도록 장롱에다가 불을 지르고 출근한 거다. 근데 이때 사용한 그 화재 방법이 실타래라고 그래요. 아, 네. 실타래.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그거 해놓고 이렇게 도화선 연결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분명히 이 아내를 살해할 동기도 있었고 그걸 알아갖고 열받아서 아내하고 딸 살해해놓고 네. 의사다 보니까 의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욕조에다 담갔다. 사망 추정 시간 애매하게 하려고. 네. 그리고 그 현장 홀랑 불타게 하려고 자기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네. 실타래 같은 걸 이용해서 서서히 자기 퇴근하고 난 이후에 서서히 타서 집이 전소하게 만들 증거인멸 목적으로 했다. 이게 이 검찰의 주장이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국내 법학자들도 전부 다 같은 의견이라고 했어요. 네, 일단 모녀의 사망 시간은 7시 전이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또 그 근거가 있죠. 네, 우리가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있는데요. 일단 시체에서 보이는 건요, 시반 예, 그리고 예. 시강이 있어요. 예. 시반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적혈구가 이제 무거워서 그 아래로. 생활 반응이 없다면 내려가게 돼서 이 시반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 시간을 추정하고요. 시체 강직, 얼마나 근육이 굳어 있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거 시신의 시반과 시강으로 봤는데 뭐 시반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시강은 어디서 봤냐면요. 지문을 채취하려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이미 경직이 됐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강으로 본 건데 우선 이제 그러면 검안은 언제부터 당일날 11시 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검안이. 네. 이때 최 씨 시신을 이제 뒤집었어요. 네. 이 엎어져 있는 상태에 떠 있었거든요. 뒤집어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성 시반이 나왔다고 그래요. 양측성 시반. 그러면 양쪽에다 다 나온 건데. 양측성. 그렇죠. 이 앞쪽 뒤쪽.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눕혀져 있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살해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반드시 누워 있으면 시반이 뒤편에 났겠죠. 네. 그 뒤편에 난 시반이 있는 상태에서 욕조를 물을 담궈놓고 다시 이제 엎어서 놨다 그러면 또 앞쪽으로 네. 양측성 시반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통상 시반은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사망 시간을 역산해 보면 0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은 역산하면 이 씨가 있는 시간 아니에요. 네. 남편이 이 씨가 있는 시간이죠. 일단은 시반에서 보이는 거는 그런 거였고요. 또 시강에서도 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예, 예. 보다 보니까 이 정도 굳었으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그렇죠. 경과했겠구나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경직은 그러면 그 정도 맞아요. 11시 반쯤에 일단은 검안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역산하죠. 역산하면 어쨌든 5시 이전이겠네. 그렇죠. 05시 전. 그러면 이것도 역시 남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또 이제 위내용물 봐야 되잖아, 우리. 네.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뭐 시반, 시강, 뭐 위내용물. 위내용물,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거의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과학수사 기초 단계는 거의 거쳤다고 보셔도 돼요. 그죠? 아마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같이 건방증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저보다 더 그러니까 많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거 수준을 높이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기초가 탄탄해지셔가지고 좋습니다. 시강, 시반 설명드렸어요. 이 경우에 이제 위내용물 당연히 보지 않습니까? 위내용물. 네. 위내용물 봤는데 미역국이 나왔네요. 소화가 안 된 미역국. 근데 문제는 미역국을 언제 먹었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미역국을 아침에 먹었다고 한다면 소화가 그때도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씨 남편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그거 미역국 먹었다 소리 안 했어요. 전날 저녁에 미역국 먹었고 아침에는 콩나물국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내 같은 경우에 콩나물국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미역국이 나왔어. 그러면 미역국 먹었으면 전날 그 저녁이잖아. 네. 그럼 남편이 그것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저녁을 쯤에 미역국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사망한 시간은 오히려 그 저녁 때쯤에 더 가까운 그렇죠.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쯤에 가까운 그 시간이 되겠네요. 저녁 때쯤이면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시반, 양측성 시반, 네. 그다음에 시강, 네. 시체 경직, 그다음에 위 내용물을 검토할 때 이 세 개는 볼 것도 없이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에 사망한 거예요. 그럼 남편이 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검찰이 제시한 거는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남편이 있는 시간에 죽었으니까 남편이 범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 과학적 근거로. 네. 근데 교수님 일단 알겠어요. 사망한 시간은 대충 알겠어요.
그렇다면 일단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사망 시간은 남편이 출근하기 전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퀘스천이 더 남은 게 방화, 불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이 난 시간을 우리가 다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실타래로 그게 7시 출근했는데도 8시 45분에 날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검찰이 정교하게 증거라고 제시한 거지만 이게 나중엔 스스로 발등을 찍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 증거는 제시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에이? 어떤 증거였냐면 검찰이 그러면 남편이 불 지르고 나갔다면 네. 확 탔어야 되는데 7시에 나가는데 8시 45분에 그 불 조금 나가지고 그렇게 꺼질 수 있겠냐,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 측에서는 당연히 그걸, 얘기하죠. 네. 남편이 7시 나갔다면 7시 그 전에 불 팍 지르고 갔으면 2시간 가까이 흘렀는데 다 탔어야지 맞지. 그 조금 장롱 조금 타고 말겠냐. 이렇게 변호사가 주장을 하니까 검찰에서 반증으로 제시한 게 뭐였냐면, 이건 제시 안 했어야 되는데, 밀폐된 방 안에 장롱 속 옷가지에다가 실타래 같은 걸 이용해서 밖에서 불을 붙이면 연기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이상 걸린다 하는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경찰이 역작이라고 재판부에 내세운 거야. 근데 검찰은 나름대로 아주 그 작품이야. 시뮬레이션에서 탁 재판장에서 들어준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봤던 화재는 사실 그렇게 시간차를 두는 화재가 되게 어렵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나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화재 감식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불이요, 진짜 10초, 20초 안에 모든 방안을 태울 정도로 되게 잘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붙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변호사 측에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네. 남편이 7시에 가고 2시간 반 있다가 불이 그 정도 선에서 조금 타고 발견됐으니까 이게 남편일 수가 없다고 변호사는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떤 형태로건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롱 속의 옷가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밖에서 연기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이상 걸리더라.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아마 그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불을 날려면 그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롱 아니다 보니까 이 산소의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천천히 타면서 이것이 연기가 나올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7시 전에 출근을 했어도 그 당시에 범행이 가능하고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분명히 이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뭐냐면, 살해 시간은 분명히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출근하면서 7시에 출근하면서 자기 출근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있다 불 확 나게 장롱 속에다가 서서히 탈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검찰 얘기는 그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를 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씨가 출근 전에 최 씨하고 딸을 살해하고 네. 천천히 화재가 발생하게 장롱에 불 질렀다, 이 소리예요. 네. 검찰이 그걸 시뮬레이션한 거를 이제 증거로 보낸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발등 찍는 결과에서 김윤희 프로파일러 화재 감식 관련 교육받은 거에서도 많이 어긋나요. 제가 봐도. 네. 그런데 지금 모든 정황 증거가 이 씨한테 불리한데. 불리하네. 시간. 네. 시간. 위내용물, 화재 검찰이 제시한 시뮬레이션까지 다 불리한 다른 조건들. 정황 증거도 많고. 네. 아까 얘기한 정황 뭐 증거 거짓말 탐지기, 손톱 자국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변호사 측도 아니다라고 하는 유리한 정황 증거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었어요. 네. 발견 당시 최 씨는요, 화장하지는 않았지만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컨택트 렌즈 끼고 있는 게 굉장히 왜 중요했냐면, 평소에 이 사망한 최 씨의 그 습관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를 상대로 변호사가 접근한 거예요. 네. 최 씨의 어머니한테 딸이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잡니까? 벗고 잡니까? 그 다음에 화장하기 전에 컨택트 렌즈를 낍니까? 그 다음에 출근 직전에 낍니까? 집에 가서는 빼놓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그러니까 역시 김영태 변호사 측에서 꼼꼼한 거예요. 네. 가서 딱 조사를 했더니, 가서 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딸은 아침에 세수한 다음에 렌즈를 집어넣고 컨택트 렌즈를 끼고 그 이후에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신에는 컨택트 렌즈가 껴져 있었어. 그리고
잘 때는 렌즈를 아웃한다는 거야. 뺀다는 아웃.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사망 시간이 분명히 지금 이 정황 렌즈로 보면은 잠잘 때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니고 화장하기 직전. 네, 그러면 아침 7시 이후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검찰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는 상당히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주장을 했어요. 반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보편적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맞죠? 네. 맞죠? 네, 렌즈 끼고 나서 화장하는 세수한 경우. 다음에 렌즈 끼고 그 다음에 화장하죠? 네, 왜냐면 화장할 때 안 보이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렌즈를 끼는구나. 네. 나는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화장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렌즈 끼는 근데 그건 거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엄마가 시력이 되게 나쁘면요. 보통 렌즈를 끼고 이제 화장을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는 화장을 하고 렌즈를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변호사 측에서는 어쨌든 습관. 최 씨의 엄마를 상대로 해서 살금살금 물어봐가지고 습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딸은 잘 때는 벗는다. 렌즈 뺀다. 그 다음에 렌즈를 끼고 있었잖아요. 사망했을 때. 네. 우리 딸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세수하고 렌즈 끼고 그 다음에 화장한다. 그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거는 아침에 이 최 씨가 밥 먹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세수한 다음에 렌즈 끼고 화장하기 직전에 살해당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 출근하고 7시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리잖아.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뭐 이런 사항들 정황 증거를 판단해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사형입니다. 네. 사형 선고를 했어요. 1심에서는 인정한 겁니다. 네. 뭐 컨택트 렌즈 끼고 뭐 있었다는 게 그게 무죄의 결정적 증거 절대 못 된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심에서 확 뒤집힙니다. 항소했어요. 네. 이거. 네, 2심에서는 이게 뭐 형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바로 무죄가 떨어집니다. 지문이라든지 직접 증거 없었잖아요, 한 개도. 네. 지문 뭐 이런 직접 증거 전혀 없다, 부재하다, 무죄.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검찰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1심에서 사형 선고까지 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죄가 돼 버리니까 그럼 검찰도 당연히 상고하겠죠.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합니다. 또 이제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넘어가니까 대법원에서 그래 이거 뭐 문제 있어. 이거 유죄 같은데 뭔 소리야? 다시 한번 해보시오 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해요. 네. 그때 이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재판이 세계의 재판이 어떻게 보면. 네. 왜 세계의 재판이라고 하냐면 그때적으로 이게 지금 사실 시간, 위 내용물 자체 때문에 사망 시간이 추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포커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국내 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법과학자들이 여기서 이 변호사 측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외국의 법의학 교수를 데리고 옵니다. 스위스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처 교수예요. 네. 이거 유명하잖아요. 토마스 크롬페처. 아마 수사하는 사람들은 요 시대 90년대 이 토마스 크롬페처 교수. 저는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과학수사 국가수에 있는 그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스위스까지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긴 했지만 네. 스위스까지 가가지고 이 교수한테 법의학 관련된 강의 듣고 와서 논문 쓰고 이런 게 많아요. 그만큼 유명한 교수예요. 네, 아주 저명한 교수인데 우리나라 법정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크롬페처 교수를 불러왔어요. 네. 와,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와요. 네, 그때 크롬페처 교수가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직장 온도를 측정하지 않아서 네. 정확한 사망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한입니다, 한. 사건 현장에 들어가고 사람이 죽어 있는데 직장 온도 측정을 안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까 본인 스스로 꽉 쥐어서 손톱 자국 났다고 그랬죠. 네. 이거 병원 데려가서 의사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사망한 최 씨 손톱하고 유사한지 이거 확인하는 작업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안 했죠. 네. 그게 1번이에요. 네. 두 번째가 직장 온도 측정 안 한 거예요. 직장 온도를 사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측정을 안 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시강, 시반 이런 것보다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직장 온도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온도와 주변 온도를 재는 것이 특히 엄청 여기는 중요한 욕조까지 있다 보니까 욕조 물까지 같이 재야 돼. 네, 물 온도까지 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다 간과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뭐 한여름은 아니죠. 6월이잖아요. 거기다 뜨뜻한 물이에요. 예. 그럼 이거 엄청 변수가 커요. 김유희 프로파일러 재긴 쟀어요. 네, 죄송해요. 직장 온도는 안 쟀는데 욕조 물을 쟀어요. 어떻게 쟀냐면 손을 담궈 보니 미적지근했다. 수사보고 써놨어요. 교수님. 그게 잰 겁니까? 재긴 쟀죠, 꼴에. 미적지근하다. 뭐 욕조 물 온도도 당연히 온도계 찌르는 게 뭐 어려워서 안 하냐고. 겨우 한다는 게 그러니까 수사관 내가 욕조물에다 손을 담궈봤더니 미적지근했다. 그거는 수사보고에다 썼어요. 이 미적지근하다가 이게 무슨 워낙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찰 창설 단계의 수사관들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하여튼 직장 온도 측정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 불가능하다는 거 크롬페처 교수가 주장했어요. 할 말 없어 이거. 근데다가 더 확실하게 꽂아버립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반과 시강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오차 범위가 너무 넓다.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건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조 물 온도, 그 다음에 원래의 온도, 네, 이런 거를 전부 감안해 가지고 시간이나 시반 이 생성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의 압력 있잖아요. 네. 팬티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져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쪽에 양측성 시반이 나왔다면 팬티의 눌림 자국 네. 그게 작용해 가지고 시반이 또 변형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실은 또 이해는 가요. 이해 간다고 그랬다 욕 먹을라. 하여튼 근데 95년도에 형사들의 어떤 그 과학수사 수준은 지금하고 비교하는 거는 단순 비교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이게 시반과 시간과 위 내용물까지 봤다고 하면서 직장 온도를 재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진짜 물에서 사망한 욕조 특히 이런 데는요 꼭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롬페처 교수가 딱 한 말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망 시각이 7시 이후라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된다. 배제하면 안 된다.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크롬페처 교수도 그 얘기 같아요. 범인으로 보이지만 네. 범인인 것 같지만 또 여러 정황이 범인으로 지적하고 지목하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시 이후도. 7시 이후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과학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리고 변호인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 특별한 변호인이잖아요, 이분. 네. 김용태 변호사. 이때 1995년 당시에 네. 1,800만 원 돈이요? 와. 큰 돈이에요. 네. 그걸로 세트장 만들죠. 네. 우리가 그때 이태원 살인 사건 때 세트장을 검찰이 네. 만들었다는 네. 것과 함께 여기선 변호인이 세트장을 만듭니다. 1,800만 원 들였어요. 네. 그때 학교 운동장에요. 사건 현장을 그대로 안방이죠. 네. 그 안방이란 뭐겠어요? 욕조가 아니라 안방에 네, 화재를 불난대지, 불난대. 화재 현장을 재현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롱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화재를 실험합니다. 실험.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정반대 검찰이 시뮬레이션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예. 불을 붙이자마자 5, 6분 안에 하얀 연기가 확 대량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8분 후부터는 자연 감소하면서 검은색 연기로 변하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이 씨가 출근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씨가 7시에 출근하고 8시 45분에 화재 발생했으니까 화재 신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 6분 이내면 불이 확 탄다는 거지. 장롱에 불 났을 때. 근데 이거는 저도 제가 그냥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롱에 아무리 그 이산화탄소가 적어도 이게 불이 날 수밖에 가연 물질이 옷이랑 다 있기 때문에 옷이요 섬유가 화학 물질이거든요. 확 타죠. 이게 안 붙을 수가 없는데 그 바람에 학교 운동장에 세트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검찰이 내세웠던 그 시뮬레이션 결과 천천히 타가지고 남편이 죽여놓고 출근하면서 7시경에 출근하면서 불 붙인 거 2시간 뒤에 이제 불이 본격적으로 붙게끔 장치를 해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검찰 주장은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면서 변호사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촬영해갖고 다 해서 그거를 파기환송 재판부 거기에다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자, 크롬패치 교수가 시강 시반 직장운도 안 잰 거 이거 딱 짚고 들어갔어요. 네. 그 한 방 먹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트장 만들어갖고 불 붙여보니까 5, 6분 만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방 먹었지. 두 개가 땅 떨어지니까 이거 파기환송 재판부에서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거 사실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요.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할 것, 수사진들이 해야 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범인으로서 범인이 아님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히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했어요. 역시 무죄 선고하고 원래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보낸 거거든요. 네. 유죄로 보고 가서 다시 조사해봐라 했더니 다시 조사하더니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크롬패처 교수 그거 의거해서 무죄를 땅 때려버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도 2003년도 2월달에 확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이상 그 이 교수가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일은 없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수가 아니면 다른 제3자의 범인이라면 그걸 추적해야 되겠지만 수사관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의사 이 씨를 범인으로 보고 있을 거로 보여서 이 사건은 수사가 다시 개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더 유명해졌던 건요. 이렇게 법정 공방과 어떤 과학적 8년이에요, 8년.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 8년 때문이에요. 8년. 정말 이게 잊혀질만 하면 수사 기사에 또 한번 떠올라오고 그런데가 나중에 진짜 그 스위스 그 법의학자가 딱 왔을 때 이건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교수님 여기다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맞아요. 오제이 심슨 사건도 그러면 사실 그거예요. 장갑 때문에 니네들이 법적 그 증거물의 채취를 합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딱 떨어지게 그냥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게 이 사람 하나를 가리킬 때 그게 범인이라는 거예요. 네. 100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99가지는 김용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 개가 부족해. 그러면 이 한 개에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이게 불렸고요. 이게 이 씨 같은 경우는 5번 재판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죠. 5건, 1심, 2심, 3심, 그 다음에 다시 파기환송돼서 다시 고등법원, 대법원. 5번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8년이 걸린 거죠. 예. 이 사건은 별도로 문제점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이건 대충 하고 넘어가죠. 네. 그동안 쭉 설명했던 건데 문제점 제가 한 대까지 달아봤어요. 근데 전 계속 이게 미지근한 물, 따뜻하다 이거밖에 안 보여요. 예, 첫 번째가 경찰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현장 훼손하고 이런 거, 물론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장이 훼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부가 동거하는 생활 공간 내에서 지문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현장 훼손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직장 온도 안 잰 거. 네. 그다음에 욕조 물 온도 안 잰 거. 네. 재긴 쟀죠. 네. 손을 담가보니 미지근할 정도로 따뜻하다. 기재는 했죠. 네. 나름 똑똑한 창인데 그게 돌대가리의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단지 미지근할 정도로 따뜻하다. 네. 아이고 진짜 화납니다. 화나. 진짜 솔직히 이런 거 보면 화나요. 이건 아예 정말 그 형사로서 아주 진짜 생기초. 5천만의 생기초라고 그래요. 이건 수사 안 하는 사람이라도. 이거 문제고. 두 번째. 범행 도구를 일단 발견하지 못했던 그렇죠. 거죠. 범구. 목 졸라서 죽였는데 끈 못 찾았잖아요. 이게 진짜 커요. 사실 범행 노력 도구가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잘 뒤졌어야 되는데 이거 사건 나자마자 남편 아니면 남편 집무실부터 시작해갖고 차 이런데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돼요. 내연남 집, 내연남의 동거녀 집. 네. 이를테면 내연남의 차
여기까지 다 뒤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절단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절단을 했던 도구라도 찾아냈어야 돼요. 가위인지 칼인지. 네. 근데 그런 범행 도구에 대한 직접 증거에 대한 해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제3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문이나 족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제3자는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사했어요. 이게 그게 남편이 범인이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쨌든 집인데 제3자 지문과 족적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내연남을 지목을 해요.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내연남을 지목을 해요. 그래서 내연남 조사 안 할 수 없으니까 합니다. 저 제이모 씨라고 그때 33살 먹은 남성인데 최 씨의 내연남 그 네, 사망한.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 부분 내가 진짜 좀 꼼꼼하게 따져봤어요. 네. 그 제이모 씨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어떤 그러면 내연남이라면 혹시 내연남이 그 최 씨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최 씨한테 5,6천만 원 빌렸다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돈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인테리어업자. 네, 네. 그러니까 이 돈 관계 때문에 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동기는 있어요. 내가 볼 때. 네. 이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돈 관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 관련돼서 제가 진짜 요거 좀 꼼꼼하게 찾아봤어요. 꼼꼼하게 찾아봤더니 이 제이모 씨 이 사람을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니까 내연남이 죽였을 수도 있다. 이거 남편이 아니고 우리 의뢰인 이 씨가 아니고 최 씨, 사망한 최 씨의 내연남이 죽였을 수도 있다. 그 사람들 왜 경찰에서 조사 안 하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했어요. 뒤늦게. 조사를 했는데 사건 당일날 알리바이만 깬 거예요.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깼는데 어떻게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깼냐? 그 사람이 당일날 21살 먹은 자기네 회사 그 여직원 네. 그 아파트가 둔촌동에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둥이예요. 이거 내연남이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가 있구나. 그 21살 먹은 또 여직원 집에 가갖고 그 둔촌동 아파트에서 그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연녀가 또 있는 거죠, 최 씨 말고. 근데 이 채식 기혼자라면서요. 그 제이 씨 기혼자죠. 그 내연남. 그 부인도 있고 채 씨도 네. 있고 그렇죠. 21살. 그런 사람이 이 치과 의사 최 씨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21살 먹은 자기네 회사 여직원 만나면서 그날 그 21살 먹은 여직원의 아파트가 둔촌동에 있는데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 그 여직원을 상대로 검찰이지 이때는. 네. 검찰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맞아요. 저랑 같이 잤어요 당일날. 그러니까 알리바이 성립됐다 이거예요. 그 범행이 있는 날.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털었어요. 근데 네. 알리바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거녀한테 저 같이 잤다고 하는 거 듣고 단순히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했더라고. 또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럼 너 둔촌동 그 아파트에 잘 때 그 인근에 네 흔적 남긴 거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마트 가서 맥주 샀다는 게 있더라고. 그럼 맥주 샀다고 그 이놈 내연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갔어. 또 수사관이 가서 요 사람이 와서 맥주 사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 사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 안 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리바이 성립되는 걸로 또 간주해 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내연남 수사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정밀하게 좀 따져 보니까. 네. 그럼 이 내연남 어디 있어요? 또 다시 이 사건 나고 나서 이 사람은 외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외국 가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국내에. 이게 참.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하나 얘기할게요. 그 미역국 냄비가 싱크대에 설거지 되지 않은 채 있었대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이게 전날 먹은 거고 그 미역국의 소화 시간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게 이게 맞느냐? 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었는데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은 미역국을 이 여성이 아침에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배제한 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최 씨에 관한 기록은 다 있는데 딸아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어쨌든 2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한 사람의 증거보다는 어쨌든 2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증거는 어떤 더 탄탄한 증거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텐데 어디 찾아봐도 일부러 뭐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이 딸의 어떤 생물학적 증거에 대해서는 일체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아까 제가 미역국 얘기했잖아요. 그 미역국은 저는 그래서 이 미역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남편 이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넣어본 거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엄마들이 전날 남은 거를 아침에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내연남 저 알리바이 수사하면서 마트 갔더니 비스무리한 사람이 사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걸 했는데 그게 사건 발생하고 8개월 후에 조사한 거거든요, 알리바이를. 좀 더 정밀하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내연남이 실제로 정말 관계가 없는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수사 많이 했었어야 돼요. 그 부분도. 너무 한쪽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범인이다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부분도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범인이 아니면. 네. 이 사건은 그래서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고 저는 그냥 감히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수사관들이 그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은 자기들이 수사 처음에 잘못한 거하고는 별개로 그래도 여전히 이 남편 이 씨가 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남편 이 씨가 범인이라고 지금도 아마 확고하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건은 진행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수사하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범인을 잡고 그 사람이 범인이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할 때 그쪽으로 너무 몰아서 증거가 있다 보면 오히려 이게 편협된 증거가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사실 뭐 아니다 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꼼꼼히 확보해야 되는 증거만 다 확보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이 실타래로 화재를 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진이 있고 어떤 그 부분이 이 현장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분석, 전문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아니면 정말 변호사가 사실 그거랑 똑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현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 그 얘기 김유희 프로파일러 내가 까먹고 광고한 거를 얘기 안 했다. 저는 학교 운동장에다가 만드는 상태에서 동일한 모형을 만들어서 불 질러 가지고 소화되는 거를 계산하는 거는 실제로 아파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개활지에 뻥 뚫린 그 공간에서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불을 질러서 화재가 진행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사실상 안 맞거든요. 그거를 검찰에서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교수님 저는 그 옷의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연제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 장롱의 재질이라든지 부분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연식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려고 했던 검찰도 사실 노력을 한 거지만 너무 섣부른 시뮬레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변호인의 이 실험도 너무나 여기다가 확 믿어버렸던 것도 맞아요.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거 지적 잘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검찰이라면 학교 운동장에 세트 져서 변호인 측에서 도출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반박을 다시 했을 것 같아요.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요. 개활지하고 학교 운동장이잖아요. 뻥 뚫려 있는 학교 운동장에 세트 세워가지고 안에서 불 지르는 것과 이렇게 밀집된 아파트 내의 어떤 구조상에 그다음에 당일날 만약에 범행을 했다면 문을 꼭꼭 잠궈놨을 개연성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의 산소는 지극히 희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희박한 그 상황 속에서 실타래를 이용해서 서서히 타게 들어가게 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그냥 아주 저 일반적인 상식, 짧은 상식으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검찰도 실험했을 필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실타래를 이용했다라는 건 전 하나 포인트가 뭐였냐면 실타래라는 건 정말 교수님 말대로 시간을 지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 들어가요. 사실 이렇게. 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지연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강도는 아니에요. 그 보통은 다 지인이거나 그 주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실타래로 저렇게 지연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히 사전 실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앞서서 사전에 이런 실험을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도 할 수 있겠지. 뭐 어떤 참고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좀 더 꼼꼼히 맞아요. 뭐 내연남이든 아니면 이 씨든 뭔가 주변에서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었다면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는 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부의 재판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예요. 달라요, 이거는. 네. 이러이러해서 완전히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 무죄하고 100개 중에서 99개는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1개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유죄 내릴 수 없다 하는 그 판결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달라요. 무죄라는 어떤 타이틀을 던져주는 거는 같지만 네. 그 무죄의 내용 속에는 정말로 범인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요만큼 부족해서도 무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너는 정말 터무니없이 모함 받아서도 넌 무죄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구분은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사건은 이 씨는 무죄입니다. 네. 무죄고 근데 여기다 제가 하나 꼭 덧붙인다면 아까 뭐 내연남 얘기도 했지만 아닐 가능성도 이거는 제가 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이 남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을 지킬 때. 기본. 네. 우리는 납득할 수 있고요. 반박할 수 있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아쉽냐면 직장 온도 아무리 95년도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이게 너무 아쉽고요. 물 온도도 너무 아쉽고 모든 것들이 다 아쉽게 남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사건 그냥 사건명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사건 저희가 한번 좀 더 과학적 증거 그리고 무엇이 부족했고 또 재판에서는 어떻게 5번이라는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저희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조사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갖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하면서 다 설명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절반도 안 들고 왔어요. 사실은 50페이지 이상을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정말 얘기하다 보면 한 서너 시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 사건입니다,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 재론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건조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선으로 하자고. 아까 우리 사전에 우리 또 김윤희 프로파일러한테 제가 또 말씀도 드렸고 사실 조사는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공부는 엄청 했습니다, 이번에. 네. 참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쉽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